저는 모든 사람이 인문학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을 읽지 않으면 너무 아파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뚜렷한 이유가 없는 불안을 달고 삽니다. 어제와 오늘의 반복되는 삶에 지쳐 번아웃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 특히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인문학의 사전적인 정의는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궁금하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궁금하다면 꼭 읽어야 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진 않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삶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인문학은 특히 저처럼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뚜벅뚜벅 잘 따라온 어른들에게 생각보다 큰 쓸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문학은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당연한 길, 당연한 삶, 당연한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고 열어젖히면 되는 거죠. 인문학은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행복해질 자유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차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마흔에 읽는 인문학 필독서 50 지은이 여름이 펴낸 곳은 센시오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며 막연한 불안과 번아웃에 시달리는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안내서입니다. 인트로 때 인문학이 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읽어드렸었는데요. 잠깐 다시 볼까요? 인문학이란 인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 자신이 뭔가가 궁금하다면 내가 누군지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게 인문학이라고요. 그래서 인문학 책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는 것 같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서 삶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게 된다고요. 자, 오늘 소개할 이 책은요. 논어에서부터 다산, 사피엔스, 총균세 같은 베스트셀러까지 마흔에 꼭 읽어야 할 인문학 필독서 50권을 엄선해서 소개합니다. 각 권은 행복의 조건, 삶의 의미,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요. 지금의 나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 소개된 그 50권의 명저 중에서 저희 자작나무 숲에서도 다뤘던 책이 몇 권 있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 또 얼마 전에 들려드렸던 데이비드 브룩스 두 번째 산, 빅터 플랭클 또 있었는데 명상록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또 발타자르 그라시안, 사람을 얻는 지혜 등등 우리가 한 5권, 6권은 본 것 같아요. 삶의 중반에 접어들며 흔들리는 당신에게 이 책은 단순히 인문학 책 목록이 아니고요.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도구를 제시할 겁니다. 마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단단한 위로와 힘이 되줄 것이라 믿으며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어떤 파트를 들려드려 볼까요? 지금부터 자작나무 인문학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행복의 정복, 버트런트 러셀. 이 책을 선정한 이유. 20세기를 빛낸 사상가는 많지만 철학과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역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의 두각을 나타낸 사상가는 드물다. 거기에 더해 노벨 문학상도 받고 98세까지 장수한 걸로도 유명한 버트런트 러셀. 그런 그가 60세를 앞두고 쓴 행복에 관한 책, 행복의 정복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철학자가 쓴 책이지만 딱딱하지 않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쓰인 에세이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쟁취해야 하는 것.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저 행복할 수 없을까? 세계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며 불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이 책 행복의 정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은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한다. 뒷부분은 행복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룬다. 이 책은 1930년에 쓰였으니 약 100년 전의 책이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쳤고 과학기술과 산업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이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삶의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저자가 써서 그런지 그의 에세이는 확실히 시대를 뛰어넘은 통찰이 느껴진다.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 버트런트 러셀은 먼저 자신은 선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사춘기 시절에는 삶을 증오해서 늘 자살할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수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살 충동을 자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을 쓴 60세가 된 시점에서 러셀은 지금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한 해 한 해를 맞을 때마다 나의 삶은 점점 즐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삶을 즐기게 된 비결은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대부분은 손에 넣었고 본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단념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된 비결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였다는 데 있다. 행복의 정복은 먼저 다양한 불행의 조건에 대해 말한다. 그중 러셀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버릇이다. 자신의 어리석음, 결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된다. 이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없다. 이러한 사람은 외부 세계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외에도 그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로 경쟁, 물질 추구, 권태, 과도한 걱정, 비교, 피해 망상 등을 든다. 러셀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은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성공해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성공은 행복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나머지 요소들을 모두 희생한다면 지나치게 비싼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또한 그가 보기에 현대인은 권태를 견디는 힘이 없다. 그래서 불행하다. 지금은 더욱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자극이 지나치게 많은 삶은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이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무디게 만들고 근본적인 만족감을 표면적인 쾌감으로, 지혜를 얄팍한 재치로, 아름다움을 생경한 놀라움으로 바꾸어 버린다. 즉, 자극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 역시 불행하다. 한시도 쉬지 않고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때에 적당히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행복의 능률을 엄청나게 증진시켜준다. 특히 망설임만큼 심신을 지치게 하면서 쓸데없는 것은 없다. 매사 비교하는 습관은 대단히 잘못된 버릇이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충분히 즐겨야 한다.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즐겁지 않을 것이라 비교한다면, 머뭇거린다면 불행해지기 딱 좋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나만 미워한다라는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 역시 불행하다. 그러한 사람이라면 다음 4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첫째, 당신의 동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옳거나 이타적이지 않다. 둘째, 당신의 장점을 스스로 과대평가할 수 있을 수 있다. 셋째,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넷째, 당신을 해코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한가하지 않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나를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다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버트런트 러셀은 철학자답게 다양한 분석을 통해 행복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는 취미, 다양한 관심, 관계, 열정, 중용, 사랑, 일 등을 통해 외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보았다. 이 중에서 취미는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러셀은 그렇다고 하여 취미가 근본적인 행복의 원천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현실 도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미는 힘든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을 잊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진짜 행복, 근본적인 행복은 무엇보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러셀은 생각했다. 행복의 정복에서 러셀이 말하는 근원적인 행복은 인간과 사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온다. 이는 사랑의 일종이다. 행복을 가져오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 좋아하고 개개인의 특성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랑이다. 만나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거나 이들에게 열광적인 찬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대신 그들의 관심과 기쁨의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사랑이다. 이들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칭찬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먼저 관심을 건네고 그 결과 타인의 친절을 되받는다. 그리고 결국 행복해진다. 강렬한 열정 역시 행복을 만든다. 인생에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쾌한 경험도 쓸모가 있다. 하지만 열정이 지나치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열정이 불행의 원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고
능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밤에 체스를 한다는 기대에 부푼 채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체스를 두기 위해서 직업까지 버린 사람은 중용의 미덕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 덜 불행하다. 일은 종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루 대부분을 메워준다. 또한 성공을 이룰 기회가 열려 있어 만족감을 준다. 따라서 지루한 일이나마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체적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종류의 폭넓은 관심사는 긴장을 이완시켜준다.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해준다. 자기 자신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는 사람은 늘 극단주의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인생이 폭이 협소할수록 우연한 사건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의의와 목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러셀의 말처럼 행복은 사실 쉽지 않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행복 또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간에 소비하고 많은 행복이 아닌 꾸준한 행복을 원한다면 이 책 행복의 정복을 추천한다. 행복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 이 책을 선정한 이유. 20세기 사상가 중 대중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가인 에리 프롬의 대표작이다. 소유냐 존재냐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의 철학은 불안한 현대인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한다. 소유냐 존재냐는 그러한 에리 프롬의 철학이 집대성된 책으로 입문서로 적절하다. 소유냐 존재냐, 당신의 선택은? 현대인들은 다들 어딘가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다. 특히 가장 심한 것이 소유하는 삶이다. 다들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는 데 열중한다. 소비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새로운 곳을 탐색한다. 이렇게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만족, 그리고 행복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계속 소비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소유는 끝이 없다.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나의 존재가 더 커진다고 느낀다. 더 멋있어지고 더 위대해 보이며 더 부유하게 느낀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진다. 소유는 자기 파괴적이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늘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를 향한 갈망은 쳇바퀴처럼 24시간 반복된다. 따라서 소유를 추구하는 한 그 누구도 쉴 수 없게 된다. 이런 소유하는 삶에 중독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철학자는 에리 프롬이다. 그의 대표작 소유냐 존재냐는 소유하는 삶과 존재하는 삶을 정면으로 고찰한 책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소유하는 삶만 있는 게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존재하는 삶도 있다. 소유냐 존재냐는 특히 소유하는 삶에 지쳐 있거나 자주 불안과 충동, 강박을 느끼는 이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유하는 삶과 존재하는 삶이란 어떤 걸까? 소유냐 존재냐에서는 소유하는 삶의 예시로 자동차 이야기가 등장한다.
자동차는 삶의 필수품이다. 동시에 나의 신분과 자아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는 외제차를 보면서 보통 차 주인이 부자일 거라 상상한다. 이렇듯 자동차는 단순히 차를 소유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편 대부분 자동차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된다. 이렇게 뭔가를 샀을 때 오는 기쁨은 우리에게 성공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 동시에 이렇게 자동차를 바꾸는 건 실증이 낮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기 때문이다. 소유를 원하는 삶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준다. 결국 나의 소유물이 나를 정의하고 심지어 나의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기도 한다. 결국 소유물의 노예,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가 존재의 근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소유를 잃으면 위기에 빠진다. 자기 자신 또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물을 잃을까봐 항상 불안해한다. 이러한 강박을 지닌 사람들에게 자유란 없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는 체험과 관계한다. 존재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그래서 생산적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깊이 의식한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그냥 지나쳐서 보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자신을 맡긴다. 자기가 가진 것을 고수하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경험한다.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개인적인 소유가 거의 무의미하다.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다. 혼자 즐기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나눈다. 이러한 상황은 경쟁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공감한다는 인간 행복의 가장 깊은 체험을 낳는다.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풍요로운 재능의 표출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자기를 성장시키고 흐르게 하며 사랑하는 것, 고립된 자아의 감옥을 극복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와 존재,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자세. 소유와 존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나타난다. 이 둘의 생활 방식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학습을 예로 들어보자. 소유하는 삶을 사는 학생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한다. 학습한 것을 암기하거나 기록을 꼼꼼하게 해서 그것만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생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존재하는 삶을 사는 학생들은 수동적이지 않다. 그들은 배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생산한다. 암기를 넘어서 생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산다. 이러한 차이는 독서에서도 드러난다.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텍스트는 TV를 보며 씹어먹는 감자칩처럼 무심코 삼켜질 뿐이다. 그들은 줄거리만 즐긴다. 주인공이 살아남는지 죽는지, 사랑이 이루어지는지만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야기를 소유할 뿐이다.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아무리 유명한 고전이라고 해도 다소간의 무가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또한 때때로 이들은 작가 자신보다 그 책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한다.
작가에게는 자신이 쓴 것이 모조리 중요하게 보였을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살펴보자. 소유하는 사람들은 사랑 역시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하려고 한다. 반면 존재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에만 집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다. 사랑은 이들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꽃핀다. 소유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정하다. 자주 경쟁심, 적대감을 느끼며 쾌락을 추구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과거와 미래에만 살아간다. 하지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안정되어 있다. 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기쁨을 추구한다. 삶을 긍정하며 지금 여기에서 살아간다. 사실 이렇게 존재만 하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다. 부처나 예수처럼 성인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은 살짝만, 조금씩만 존재하는 삶을 살아도 성공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행복이 꼭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더 나은 행복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이 책을 읽는 의미가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사피엔스는 우리 시대 신고전으로 불릴 만한 책이다. 인문학을 잘 읽지 않는 독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벽돌책이다. 출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으며 전 세계 2,800만 부, 한국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다. 인간의 역사를 독창적으로 해석했다고 평가받았으며 마크 저커버그, 제르드 다이어몬드 등 수많은 명사가 추천했다. 왜 지금 사피엔스를 읽어야 하는가? 고전이란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시대 새로운 고전이 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정말 딱 그런 책이 아닌가 싶다.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하지만 읽기 쉽지 않고 내용도 묵직하다. 그래서 도전하기 꺼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피엔스를 읽어야 할까? 저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10주년 기념 특별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사피엔스 출간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인공지능 혁명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인간이 인공지능보다는 여전히 더 강할 것이다. 따라서 이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기술은 결코 결정론적이지 않다.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렸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유발 하라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잠재력을 이해하면서도 특히 스스로에 대해 더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바라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묻고 탐구해야 할 질문이 된다. 인류는 점점 진보해 왔다. 새로운 전환점을 계속해서 맞이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유발 하라리는 그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하는 동물이라는
사피엔스의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사피엔스라는 종으로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열렬히 믿고 추종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삶의 의미를 주는 원천이 되었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국가, 돈, 신 등이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허구의 세계이며 이 책은 그렇게 환상의 이야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동물인 사피엔스에 대한 장엄한 역사서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세 가지 혁명. 사피엔스는 크게 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진 중요한 세 가지 혁명과 인류를 통합시킨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한다. 세 가지 혁명은 각각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다. 그리고 인류를 통합시킨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돈, 제국, 종교이다. 인류는 인지, 농업, 과학혁명을 통해 지금의 세계를 창조했다. 가장 먼저 인지혁명은 7만 년 전에 일어났다. 사실 이 당시에는 현생 인류 말고도 네안데르탈인 등 다른 호모사피엔스 조상들이 공존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우리가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는 바로 인지혁명, 즉 언어와 허구를 믿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는 정교하다. 특히 타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능숙하다. 이는 사회적인 협력을 낳았고 전투와 전쟁에 능숙하게 만들었다. 또한 인간은 허구를 믿는다. 실체 없는 돈을 믿고 신을 믿는다. 이러한 허구에 대한 믿음은 더 큰 규모의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사피엔스는 동아프리카에 살던 하잘것없던 유인원에서 점차 지구의 지배적인 동물로 변모하게 되었다. 두 번째 혁명은 농업혁명이다. 약 1만 2천년 전, 이 시기의 인류는 많은 동식물을 길들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사피엔스는 우리가 쌀과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쌀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농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행복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시작을 맞이했다고 말한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농업혁명은 인간이 자연과의 공생을 내던지고 탐욕과 소외를 향해 가는 전환점이었다. 농경 때문에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 인류는 두 번 다시 수렵 채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농업의 도래와 함께 사피엔스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농부는 비가 제때 올까, 충분히 내릴까, 끊임없이 노심초사하게 되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얻지 못했다.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류는 계급사회, 불평등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마지막 과학혁명은 500년 전에 일어났다. 이 혁명 기간에 인류는 자연의 법칙을 풀어가는 법을 터득한다. 과학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고 그 결과 사피엔스를 신과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길목에까지 이르게 된다. 현재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처럼 말이다. 한편 과학혁명은 기존의 혁명에 비해 다음 세 가지 면에서 획기적이었다. 먼저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게 되었다. 어떠한 이론도 신성하지 않으며 수정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관찰과 수학이 중심이 되었다. 관찰로 수많은 데이터를 얻은 뒤 그 관찰을 수학적으로 연결해 이론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이론을 이용해서 새로운 힘,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혁명은
돈, 제국주의,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생산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는 소비의 확대를 부르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과학혁명의 막바지 시기에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인류는 곧 새로운 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돈, 제국, 종교, 인류를 통합시킨 상상의 힘. 한편 인류를 통합시킨 세 가지는 농업혁명 이후 등장한다. 이 시기부터 인간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질서를 지탱해주는 상상의 건축물이 필요해진다. 사피엔스는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인공적인 본능을 창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이다. 첫 번째로, 돈은 사실 실제하지 않는다. 우리의 공통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 쪼가리나 조개 껍데기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집단적인 상상의 산물을 믿는다. 왜 믿을까? 돈은 사람들 사이에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돈은 물물 교환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 모두는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양하게 교환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군인이 자신의 월급으로 대학 수업료를 낸다면 체력이 지력으로 바뀐 경우다. 의사가 진료비를 받아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건강이 재판으로 바뀐 경우이다. 이상적인 형태의 돈은 이렇게 어떠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이뿐 아니라 부를 축적할 수 있게도 해준다. 돈은 이동하기도 편리하며 금고에 넣어둘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이렇듯 돈은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그 무엇이 되었다. 돈을 매개로 삼으면 잘 모르는 두 사람도 어떠한 일이든 협력할 수 있다. 나와 내 이웃들이 모두 돈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역과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사피엔스는 나날이 번창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를 통합시킨 두 번째는 제국이다. 제국은 지난 25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 조직이었다. 이러한 제국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민을 지배했다. 이에 따라 제국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람, 재화와 기술이 더욱 쉽게 퍼져나갔다. 그 속에서 인류는 더욱 발전하고 통합되었다. 이러한 제국의 역사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제국 속에서 말이다. 유발 하라리는 미래의 사피엔스도 분명 제국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특히 글로벌한 협력을 우선시하는 전체 인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제국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종교다. 오늘날 종교는 흔히 차별과 분열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상 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던 매개체였다. 사실 모든 사회 질서와 위계는 상상의 산물이기에 취약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사회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다. 이때 이러한 취약한 구조에 초월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용을 한 것이 바로 종교이다. 종교는 사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유발 하라리는 종교란 초인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규범과 가치 체계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피엔스에서는 자유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또한 일종의 종교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 역시 불교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을 인도해야 할 초인적인 질서와
불변의 법칙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사피엔스를 읽다 보면 인류는 분명 진보와 진화로 나아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건 사피엔스 종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과연 개별 개체인 우리 각각의 인간은 더 진보했을까?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자본주의의 이점은 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은 유발 하라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는 사피엔스 마지막 부분에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넣었다. 그는 명상을 즐겨하는 인물로도 유명하다. 또한 종교, 그 중에서도 불교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한다. 하라리는 이 책에서는 행복이라는 인류 최대 목표에 대해 불교적인 관점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행복을 얻는 비결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 생각, 호불호를 자신과 동일시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우리는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났다. 이것은 나의 분노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피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추구하느라 일생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그리고 불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같지 않다. 모든 감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감정은 날씨와 같다. 끊임없이 바뀔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한 감정을 쫓고 불행한 감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정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멈추는 것. 즉, 완전한 평정을 얻는 것이다. 특정 감정에 대한 추구를 멈추면 어떠한 감정이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다. 어쩌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공상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된다. 그 결과 완전한 평정을 얻게 된다. 평생 미친 듯이 쾌락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평정인 것이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며 인류의 최대 목표인 행복까지 모두 살펴보는 장대한 역사서 사피엔스.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항해한 인류는 이제 어디로 나아갈까? 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몽테뉴 수상록. 이 책을 선정한 이유. 몽테뉴는 에세이 장르를 창조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위인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작가이기도 하다. 세익스피어에게 햄릿의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소설가 앙드레지드와 슈테판 치바이크는 그가 바로 나 자신인 것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현대의 문학가들은 몽테뉴를 근대 개인주의 문학 역사의 창시자라고 평가한다. 500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은 지혜를 선사하는 책이다. 몽테뉴, 에세이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장르 에세이. 이 에세이란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몽테뉴다. 그는 1570년 38살에 은퇴한 뒤 20년간 글을 쓴다. 그런 뒤 3권의 책과 107편,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책을 완성한다. 프랑스어로 에세이에는 시도하다라는 뜻이다. 어떤 것을 에세이한다라는 것은 시험하거나 맛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금은 에세이가 평범한 장르이지만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에는 비범한 장르였다. 아무도 몽테뉴처럼 개인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글로 써서
출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몽테뉴가 야심차게 작정하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종류로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다. 무모하고 별난 계획에 따라 쓴 책이다. 수상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 정연하게 쓴 책이 아니었다. 이 책은 1572년부터 1592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담고 있으며 이 책의 저술을 중단시킨 유일한 원인은 몽테뉴의 죽음이었다. 장르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지만 수상록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들려주기 때문이다. 저자 몽테뉴는 책 속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나선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와 같이 주로 인생에 관한 묵직한 질문들이다. 때로는 사소한 질문도 등장한다. 아내나 하인의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울고 있는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하나와 같은 질문을 보면 미소가 지어진다. 수상록을 읽다 보면 일단 재미있다. 책 속의 몽테뉴는 소탈하면서도 까칠하다. 수더분하며 예의를 차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가끔 번개 같은 지혜를 내어놓는 진지함이 있다. 그래서인지 서양 문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작가이기도 하다. 몽테뉴는 왜 에세이를 썼을까? 그런데 대체 왜 몽테뉴는 세상에도 없는 형식인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을까? 그 비밀은 수상록 1권에 있는 무위에 대하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되도록 다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따로 떨어져 휴식만 취하며 보낼 생각으로 은퇴하였다. 완전한 한가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안에 멈춰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보다 나의 정신에 더 이로울 게 없었을 것 같았다. 사실 그는 에세이를 쓰기 전 큰일을 연달아 겪는다.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영지를 상속받는다. 3년 전엔 남동생이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사고로 죽는다. 같은 해 보르도에서 법관으로 일하던 그의 공직 생활에도 차질이 생긴다. 법원의 고위직에 지원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이다. 그런지 바로 그는 낙마 사고를 당하여 정신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다. 이윽고 은퇴를 했지만 그의 태어난 첫째 아이가 2개월 만에 죽는 일마저 겪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일들을 연이어 마주한 몽테뉴. 그는 은퇴 후 2년 만에 수상록을 쓰기 시작한다. 영지에 있는 성 2개의 탑 중 하나를 골라서 서재 겸 작업실로 꾸미고 이곳에 1000권의 책을 들이고 54개의 격언을 그려 넣었다. 이렇게 38살에 몽테뉴는 세상에서 물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학자가 되기 위해 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책이 자기를 자극하기를,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을 뿐이었다. 몽테뉴는 어려운 책에도 꼭 읽어야 하는 책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책에서 만나는 난관 때문에 손톱을 물어뜯거나 하지는 않았다. 한두 번 노력해본 다음 그것을 포기했다. 내 정신이 도약을 하면 되니까. 첫눈에 어떠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력을 거듭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천성이 느긋한 이 자유로운 독서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순간이 오면 그냥 책을 놓아버렸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책을 쓰는 저자가 아니다. 내 과제는
내 삶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직업이며 유일한 소명이다. 그는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인용문을 마음 내키는 대로 쓰며 형식 없는 글쓰기를 해갔다. 자신의 머릿속 짐과 상념들을 기록하고 삶의 형태와 질서를 부여해 나갔다. 이렇게 자유로운 글쓰기를 해나가던 몽테뉴. 그는 자신의 글을 읽다가 이 모든 수필이 하나의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글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을 가르치거나 타인을 가르치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 사람은 꼭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에는 별 흥미가 없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자신에게 충고하려 들지 않았다. 또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지혜로운 문구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몽테뉴는 다만 알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완전히 인간적이고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궁금했다. 즉,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플로베르는 몽테뉴를 이렇게 읽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수상록을 재미삼아 읽지 마시오. 뭔가를 배우려는 야망으로 읽지 마시오. 오로지 살기 위해 읽으시오. 몽테뉴의 수상록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와 비슷한 고통을 겪은 내가 있다. 나도 너처럼 세상의 힘든 일을 다 겪어냈다.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겐 내면의 자유가 있다. 이 내면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자신만의 굳건한 성과도 같다. 그러니 힘을 내자.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삶의 내면을 가장 충실하게 들여다보았던 사람. 그가 전하는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로 남는다. 삶의 나락으로 추락한다고 해도 웃을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이런 몽테뉴는 체념과 물러섬의 대가가 아니라 자유의 전도사이자 영혼의 치유자이다. 이렇듯 수상록은 시련을 지독히도 겪은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맞는 책이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몇 번 경험해본 30대 이상의 독자들에게 유용하다. 남의 눈치를 보며 명예를 얻으려 애쓰지 말아라. 지나치게 정열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라. 온건함과 관용을 보이며 절도 있게 살라. 몽테뉴의 이런 털털한 조언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높은 기술을 보여준다. 그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만이 결국 자기만의 삶을 살 것이라는 진리,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원래 한 챕터 더 골라놨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아침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얗게 입김이 서리는 요즘입니다. 길가에 만나는 이웃들은 목도리를 높게 두르고 친구들과의 약속에서도 간간히 들리는 기침소리가 겨울이 제법 깊어졌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천국처럼 느껴지죠. 침대 위의 전기장판의 따뜻한 온기가 발끝부터 몸 전체로 퍼져나갈 때면 추위라고 하는 계절의 불청객이 오히려 이런 포근함을 선물해준 고마운 손님처럼도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춥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불편한 것만은 아니고 또 따뜻하다고 해서 항상 좋기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매서운 추위가 아니었다면 따뜻한 이불 속의 포근함도 뜨거운 차 한 잔의 위로도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겨울이 서둘러 지나가 버려도 좋고, 혹은 좀 더 천천히 머물면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찾아온 계절이라면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와 따뜻함을 발견하는 것이 책을 읽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나무님들, 그래도 요즘 감기는 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아주 독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Another week, another day, another hour since you went away, and so cliche you didn't say goodbye.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still debating what went wrong. All by myself, you pulled away, you couldn't say what we were struggling with. It's one of us, it's obvious, but who's to really blame? There's an aching in my heart, all the questions that I've got are keeping me up at night. Ooh. With all these things I'm going through, best for you. You're not the only one to love. There's plenty more under the sun. You'll find the one you need, reach your total fantasy. You go out and get him, and I will find a better you. Ooh, a better you. Ooh. And so it seems I never dreamed that I would figure out that there are things that kinda bring you to a screeching stop. There's no way to save your heart, you just gotta play your part, and it will turn out all right. I'm going through, I still wish the best for you. You're not the only one to love. There's plenty more under the sun. You'll find the one you need, reach your total fantasy. You go out and get him, and I will find a better you. So in time, I will find all the things I'm looking for. With all these things I'm going through, I still wish the best for you. You're not the only one to love. There's plenty more under the sun. You'll find the one you need, reach your total fantasy.